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무료 경매 강의 세무경 매니저 빈이입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여러분들 본격적인 겨울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걸걸한데 많이 춥고 건조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낙찰자 인수 부분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두 개가 믹스됐을 때 과연 낙찰자에게는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또 인수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 응용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중에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선순위 임차인이 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인데 정보가 없어. 어떤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는 입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선순위 임차인이다 보니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하기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해당 선순위 임차인이 단순한 가족, 이해관계인의 낙찰자의 부담 없는 그런 임차인인지 혹은 허위 임차인인지 아니면 진성 임차인, 다시 말해서 보증금이 있는데 단순히 표기를 안 한 낙찰자에게는 우려스러운 인수할 권리가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심해야 될 임차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그리고 최우선 변제, 그리고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요건이 될 때 어떻게 배당이 되고 내가 어떻게 인수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일 때 최우선 변제 요건이 될 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요건이 될 때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사이트 소개 한번 드릴게요.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여러분들 삼성 갤럭시 폰 같은 경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하면 앱을 다운받아서 상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매 강의 대부분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똑같이 진행하실 분들은 이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이용이 무료고요. 2달째부터는 10개 정도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 외 사설 경매 정보지 다른 거 쓰시는 분도 똑같이 따라오시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부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자, 등기부 현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경매정보지에 보면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시간순으로. 요게 등기부상의 갑구 얼굴을 시간순으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요걸 그대로 표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의 위치는 경상남도 우리 지역을 할게요. 거제입니다. 거제. 자, 이 부동산의 위치가 소재하는 위치가 거제라는 겁니다. 자, 소유권자는 홍길동이고 20년 1월 1일 날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자, 동시에 잔금 치를 때 채권 최고액 2억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실제 대출 가액은 1억 6천 정도 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 설정이 등기부의 이 날짜에 그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이 최선순위 설정일, 즉 다시 말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말소 기준 권리. 자, 그 이후에 압류나 기타 후순위 권리는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게 말소 기준 권리.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임차인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21년 1월 1일이에요. 확정 날짜도 이제 전입과 마찬가지 같은 날에 전입 확정을 받게 됐습니다. 자, 날짜만 비교해 보면 근저당보다 시점이 늦죠. 자, 이게 대항력이 없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서라도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배당 날짜가 5월 5일,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7천이라고 볼게요. 자, 근저당 설정이 2억이 돼 있는데 뒤이어서 7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서 살게 되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아파트의 시세가 당시만 해도 한 4억 가까이 되니까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후순위로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걔 7천으로 살고 있었는데 자, 이 홍길동 씨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못 갚아요. 근저당권자한테. 농협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근저당권자인 농협한테 이자를 못 냅니다. 석 달, 넉 달 이렇게 계속 밀리죠. 자, 그렇게 되면 경매에 이 부동산을 넣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누군가가 낙찰을 받습니다. 얼마에? 2억의 낙찰을 받아요.
자, 코로나가 덮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입찰자가 너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옆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 심리가 완전히 꺾여서 2억의 낙찰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잔금을 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저당권자에게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겠죠, 그죠? 자, 채권 재고액만큼 이자가 쌓였다고 가정하면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주고 나면 임차인은 한 푼도 받아갈 돈이 없게 되겠죠, 그죠? 자, 배당 순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정말 억울할 일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었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만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상황을 바꿔서 자, 근저당 설정일 임차인의 전입 확정 배당이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5천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7천만 원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똑같이 누군가가 2억의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내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배당순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5천만 원은 이 앞 시간에 배웠던 소액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발동을 하게 되죠. 자, 표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의 근저당 시점, 말소 기준 권리의 시점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지역별로도 달라지고요. 자, 근저당 설정일이 20년 1월 1일이 됩니다. 자, 표를 보게 되면 2018년 9월 18일부터 요 날짜까지, 아래에 있는 요 날짜까지 21년 5월 10일까지. 그죠? 자, 말소 기준 시점이 요 사이에 있는 시기라고 본다면 요 가액에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5천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지역 경남 거제라고 했죠. 자, 서울, 수도권, 광역시, 기타 등등 요 그 밖의 지역. 지방은 다 그 밖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증금이 5천만 원일 때 1,700을 돌려주네. 이게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죠. 자, 아까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 원. 그러면 이 임차인한테 얼마를 먼저 돌려줄까요? 1,700만 원. 자, 아까 2억의 낙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경매 비용 빼고 당해세 빼고 한 500이 빠져나갔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요 임차인에게 5천까지 다 주지는 못하지만 1,700만 원을 돌려준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이 근저당권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금전적인 손해는 크게 없죠, 그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의 범위에 들어서 1,700만 원이라는 이 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이 임차인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때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제 배당 신청을 했으니까요. 자, 1,700만 원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걸 받아가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 요게 있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실제 내가 잔금 내고 나서 임차인의 명도를 진행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순순히 따라주게 되겠죠. 왜냐? 안 따라주면 내가 명도 확인서를 안 줄 것이고 그러면 1,700만 원이라는 돈도 못 받아갑니다, 임차인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1,700만 원 받더라도 얼마가 떼입니까? 3,300이라는 돈이 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해 할 만도 한데 어쩌겠어요. 1,700이라도 받아야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낙찰자와 인도인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이 1,700만 원의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보증금을 받아가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명도가 용이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점유자의 명도에 대해 부담을 덜 가져도 되는 그런 물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근저당 시점에 기해 가지고 지역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다 다르죠. 앞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받아갈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가 그만큼 수월해진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5,500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근저당 시점기에 보면 여기죠, 여기. 그죠? 그러면 그 밖의 지역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5천만 원 이하니까 5,500이면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아간다. 이해되시죠? 자, 이 금액 이내일 때입니다. 해당 지역에 해당 근저당 설정일 말소 기준 권리 시점의 날짜에 기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선순위인 경우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이 똑같이 5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5천이에요. 자, 누군가가 2억의 낙찰을 받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 2억 설정이 되어 있고 전입 확정이 빠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그리고 배당 시점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5천만 원을 다 받아가겠죠. 그죠? 그리고 남은 금액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받아가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명도가 되겠죠. 서로 악수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낙찰자와 임차인이 해피한 순간이 된다. 자, 그런데 확정일자가 22년 1월에 했어요. 자, 이런 경우 아니면 확정을 안 한 경우, 자, 그런 경우 누군가가 2억에 낙찰이 됐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증금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배당 받아갈 금액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한테 먼저 배당이 되긴 합니다. 근데 확정일자가 늦네. 근저당권자의 근저당 시점보다 늦어요. 전입은 빠른데. 대항력은 이때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난 뒤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자, 그런데 5천이에요. 5천. 5천이면 뭐죠? 이 근저당 시점 계산해보면 아까 봤다시피 그 밖의 지역의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내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정일자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소액 임차인은. 그래서 확정이 늦더라도 이 선순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1,700이 배당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확정을 안 하거나 우선 변제에 대한 순위가 늦어져도 확정일자가 늦어져가지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최우선 변제금은 먼저 배당된다. 그리고 나머지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확정을 안 받거나 확정일자가 늦게 이렇게 신고가 됐다면 일반적으로 소액보증금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5천만 원을 다 인수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한마디로 소액보증금이라면 요 날짜와 지역에 기해 가지고 그 해당 사항이 된다면 최우선 변제금은 먼저 배당이 되기에 배당되는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인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들면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아가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얘기 나눌 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미상인 경우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매각 조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죠. 선순위 임차인인 겁니다. 자, 내려보시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훨씬 빠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확정이나 배당 신청이 없어요. 전입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액면으로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점유관계조사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요 아래 내용을 보셔도 되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셔도 됩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 임차인 조사를 할 때 이 조사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한 칸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현황 조사인지 본인이 권리 신고를 했는지 그 부분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현황 조사라는 것은 법원의 직원, 집행관 사무실에 이제 직원분이 현장을 가서 이해관계인을 찾아보고 탐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현황 조사는 말 그대로 특별한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구두로 이해관계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그대로 기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권리신고 같은 경우는 실제 계약서라든지 근거 서류를 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정상적으로 하게 됐을 때 표기가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어보니까 정보 출처 구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정보를 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조사를 해봤느냐 라고 하니까 현황조사, 현장을 가서 법원의 직원이 물어보고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구두로 주고받은 이해관계인의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현황조사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현황조사 내용은 반드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매정보지를 보게 되면 이게 현황조사서인지 권리신고 내용인지 구분 없이 이렇게 임차인의 조사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좀 더 디테일하게 현황 조사를 해서 아래 이제 점유관계 조사 내용을 보면 현황 및 점유관계 뭐 어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다가구나 세대원이 여러 세대가 이제 사는 경우에는 그게 현황 조사 법원에 직원이 가서 물어보고 기재한 건지 각자의 임차인들이 서류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권리 신고를 한 것인지 그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권리 신고가 근거 자료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권리 신고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보면 권리 신고한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현장에서 말로 한 현황 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하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과 차임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을 때.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보는 방법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비고란에 다른 내용들은 없죠. 그죠? 아파트로 이용 중임 요거는 비고란의 또 다른 설명입니다. 이게 오피스텔인가 봐요. 정상적인 아파트인데 아파트로 쓰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임차인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임이 빠른 경우에는 현장조사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매각물건 명세서의 현황조사 내용인지를 판단을 해서 점유관계 조사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확정 배당이 없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받을 돈이 없을 가능성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확정 배당 안 한 사람이 무조건 가짜 임차인이거나 보증금 월세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아닐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100% 아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점유관계 조사 내용 현황조사서를 펼쳐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현황조사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현황조사서가 있습니다. 열람하는 방법 참고하시고요. 자, 현황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자, 현장을 방문했는데 폐문부재로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 우편함 또는 현관 출입문에 고지하는 등의 재반 절차 취했다. 근데 입주자, 소유자 임차인이 연락이 없더라. 자,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상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유자 채모 시 세대만 존재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 여부 또는 임차인의 존재 유무 및 관리비 연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동거인 황모 씨가 존재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실제 점유 여부 및 임차인인지의 여부 또한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자,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동거인이다. 같은 세대원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죠. 가족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이게 실제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 전입자는 2001년에 현재 전입을 해서 세대열람 내역상 지금까지 전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2013년 6월 4일 날에 현대캐피탈에서 6천만 원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죠? 자, 1억 1,400에 6천까지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반 이상 대출을 해준 거죠. 그죠? 자, 금융권에서 여러분들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대출을 해줄 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이 안 나갑니다. 뭐 다가구 같이 금액이 좀 있는 경우 일부 보증금이 있는 경우야 대출이 나갈 수도 있지만 한 세대에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에 있다면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족으로 이 금융권에서 인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면 무상임대차 확약서를 썼던지 그렇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정황상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라고 되어 있고 전입이 훨씬 빠르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갔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95% 이상이 가족 내지는 무상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임차인이 있을 때는 항상 임차인의 전입 이후에 근저당권자 대출을 해준 금융권이 있는지를 보시면 이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인지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단독주택이나 한 세대 아파트 이런 경우는 틀린 적이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50%, 60% 이렇게 금융권이 후순위로 대출이 나간 경우 선순위로 전입된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임차인이었습니다.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참고를 하셔도 충분히 가늠이 되시리라고 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경우는 이 근저당권자, 금융권이죠. 금융권의 채권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개인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물어보면 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권까지 찾아가세요. 찾아가가지고 본인 신분증 보여주시고 내가 정말 입찰을 하는 입찰자다라는 거 잘 소명을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힌트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화하면 안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꼭 현장을 안 가보더라도 그렇게 추정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황조사 갔을 때 현장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세대열람 내역떼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거든요. 법원 집행관 직원분이 가서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 선순위 임차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가늠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표기된 또 다른 사례입니다. 확정 배당 없고요. 보증금이 확인은 안 됩니다. 자, 임차인 내역 참조라고 돼 있는데 김모 씨는 채무자 겸 소유자 망 김모 씨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가족입니다. 가족. 자, 또 보겠습니다. 본건 부동산 주민센터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한 바 세대주 김모 씨가 전입되어 있다. 이 임차인이 전입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저당권자, 자, 여기 말소기준권리 중소기업은행에서 1200만원, 2000만원, 1800, 2000 계속해서 대출이 나갔네요. 그죠? 자, 요게 9200만원짜리인데 계속해서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 임차인은 가족이다. 그래서 인수권리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현황조사서 한번 볼까요? 똑같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현황조사서의 내용을 경매정보지에 옮긴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보시면 주민등록 열람한 바 세대주 김모 씨가 전입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모 씨가 전입이 빨라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 배당이었고 보증금 신고도 권리 신고도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보증금이 2천이든 3천이든 5천이든 걸었는데 법원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신고해라, 배당 받을 거 있으면 요구해라 이런 등기들이 계속 날라오거든요. 근데 아무 신고도 안 했다면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내가 돈 받을 사람 있으면 돈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런 게 없으면 확률적으로 이해관계인이거나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죠. 예상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문부재 찾아갔더니 배문부재 이웃 주민들을 탐문해 보니까 거주자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안대문 출입문에 게시했다. 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해 보니까 지금 임차인 이모 씨 가족이 있더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는 확인이 안 됐는데 전입세대 열람을 떼 보니까 이모 씨가 있어서 임차인으로 등록을 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내려보겠습니다. 소유자가 같은 이 씨네요. 그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금융권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갔습니다. 3240. 현재 시세가 4000이니까 충분히 대출이 나갔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전입일이 빠른 이 전입세대 열람상에 같은 이 씨의 이 이모 씨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한은행의 채권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등기를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어느 지점인지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채권 담당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백모 씨 같은 경우 전입이 2월 27일 15년입니다. 3월 31일보다 전입일이 빠르네요. 그죠? 자, 보증금 7천이 있습니다. 자, 보증금이 7천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번에는 대항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본인이 권리신고를 한 내용인지 구두로 주고받은 그 내용을 기재한 건지 다른 지금 점유관계 조사 내용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어보시면 된다. 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모 씨가 현황조사를 갔더니만 보증금 7천만 원이 있다라고 구두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전입신고일은 15년 2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임대차 기간은 2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 전입신고일자는 15년 2월 27일인데 임대차 기간, 즉 점유한 기간이 2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현황조사를 갔더니만 요때부터 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구두로 진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했다면 여기에 권리신고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현황조사라고 안 적혀 있고요. 정보 출처 구분에 그렇게 해서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 그런 서류는 제출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배당 요구 종결까지
본인의 구두 진술로만 이렇게 보증금이 있고 이때부터 점유를 해서 현재까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증금이 7천만 원이 있다라고 치면 법원이 권리신고하세요, 배당 요구 종결까지 신청하세요, 계약서 제출하시고요, 기타 재반 서류 제출하세요 했는데 그런 서류도 제출 안 하고 그게 권리신고거든요. 근데 권리신고 내용이 아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 배당도 안 했다. 이게 정상적인 임차인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실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정말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상황이나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전입만 하고 보증금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2월 27일 날에 전입이 됐는데 같은 해 3월 31일 날에 국민은행에서 8,360만 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이 나갔어요. 자,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7천만 원이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8,300이 대출이 나갈까요? 절대 안 나갑니다. 자, 보시면 해당 물건의 가액이 감정가 1억 4,300인데 얼핏 보면 이거 합치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안 나가요.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걸려 있어도 거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000만 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현 소유주하고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짜고서는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높은 금액으로 나중에 우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인 이 금융권은 선순위 임차인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갑니다. 절대 안 나가요. 그러면 이 보증금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황조사. 법원 직원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냐? 임차 내역이 있나? 했더니만 나 보증금 7천 있다. 20년 6월 1일부터 살고 있다. 점유해서. 이렇게 구두로 진술한 것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현황조사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전입일이 빠르기는 합니다. 빠르긴 하지만 같은 세대원은 아닌가 봐요. 하지만 가족, 친지, 세대원이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등본 때 보면 안 나오는, 그죠? 뭐 시집간 딸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전입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가려고 최소한의 금액을 보전하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가 100% 그렇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근저당권자, 채권 담당자에게 가서 물어보시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답은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자, 보증금 미상, 정보가 없는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는 일단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후순위로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감정가 대비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의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갔다 라고 했을 때는 실제 내가 떠안을 선순위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해당 금융권의 채권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해당 금융권 채권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입찰하는 입찰자임을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보면 무상임대차 확약서라든지 그런 거를 이미 은행이 갖고 있음에도 경매 프로세스를 잘 몰라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많이 안 들어온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금융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권에 가면 그 자료들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금융권이 법원에다가 무상임대차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만 그 정보를 알고 있게 되는 셈이죠. 그죠? 그러면 남들은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실히 몰라가지고 부담을 가질 때 나는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채권 담당자가 무상임대차 확약서나 확인서를 그 선순위 임차인에게 받은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공신력을 갖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융권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만 확인을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그게 아니야, 나 진짜 임차인이야 하고 우기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그것 가지고 소를 다툴 정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의 무상임대차 확약서만 확인되시면 이 물건의 선순위 임차인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정보는 나만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걸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끝이 없어요. 현장 실무에서는 이 정도 정보면 확실하다 아니다 라는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줘야 돼요. 100% 서류 다 확인해가지고 오케이 이거는 100% 해가지고 들어가자 이러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뭐 설마 그렇다고 금융권이 아무나 좀 많이 입찰해라 라고 해서 허위 무상임대차 확약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도 그렇고 모든 투자에는 100%
100% 안전하고 확신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은 사실상 거의 드물어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어느 정도의 확신만 있다면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무상임대차 확약서를 금융권 채권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된다. 남들이 못 갖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고 본인의 보증금이나 이런 걸 주장하거나 또는 공란이라도 대항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부 현황을 앞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내려가 보시면 지금 여기 금융권이 없잖아요. 금융권이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등기부 현황에서 정상적으로 금융권에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 전입 시점 이후로 대출이 나간 게 없다면 해당 임차인은 실제 대항력이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보증금 월세가 표기가 안 돼도 확정 배당이 없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와는 반대죠. 이 등기부 현황의 아래쪽에 금융권의 대출이 있다면 선순위 전입자의 전입 시점보다 그 이후에 금융권의 대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안을 게 없는 단순히 이해관계인인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도 표기가 안 됐는데 등기부 현황도 보니까 금융권의 대출이나 이런 게 없어. 깨끗해. 뭐 이런 주택도시보증공사 말고 무슨 농협, 수협 뭐 이런 대출이 없는 거죠. 담보대출이. 근저당 설정된 그런 경우에는 이 임차인 현황은 보증금이 기재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확정 배당이 있든 없든 신중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임차인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의 경우 아시를 통해서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좋은 의견이긴 합니다만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여러분들 아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잘 안 나오던데 아실 사이트가 있죠. 이 아파트에 한해서 실거래가 및 재청수 그리고 등기상의 최근 매매 이력 이게 나오기 때문에 경배정보지의 등기상의 매매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신고된 게 2층이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이것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차 신고 있잖아요. 임대차 신고는 21년 6월 달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시행된 게 이날이죠. 하지만 이날조차도 중개업소 거래가 아닌 개인 거래는 실거래 신고 안 한 경우도 많다. 자, 시행은 이때 됐지만 계도기간 22년 6월까지 계도기간 1년 줬죠. 계도기간이란 것은 과태료 안 매기고 좀 시행을 해라. 좀 이렇게 따라주라. 이런 기간인데 지금 22년 6월 지났잖아요. 근데 계도기간을 또 23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를 안 매기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제 임대차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실거래 신고를 했겠지만 그것도 21년 6월 이후에 근데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또 실거래 신고 안 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어때요? 21년 6월 이전에 임대차 한 것은 이 아실의 정보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21년 6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개인 간 거래는 여기 실거래가에 표기가 안 됐을 수 있다. 물론 지금 가면 동사무소에 전입 확정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실거래 신고까지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요 시행 초기만 해도 개인 간 거래 요거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전입 확정만 하고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가 임대차의 경우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앞으로는 지금도 전입 확정 받으러 가면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는 전입 확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경우는 실거래가가 많이 이제 표기가 돼서 좀 더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경매로 나오는 것은 어때요? 임대차가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20년, 19년, 18년 이렇게 임대차 하신 분들은 아파트 실거래가 표기가 제대로 안 됐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실에 해당 날짜, 해당 층수의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요거는 보증금이 없는 미상의 임대차인데 선순위인데 아실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보증금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는 참고 자료로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자, 요런 게 나와요.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이제 실거래가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등기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가져와 놨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김해 상계도의 분성마을 3단지 동원 와일드 요거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성마을 3단지
동원을 해두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자, 요 아래 보면 거래 현황 더보기 있죠, 요거. 자, 요거 체크하시고. 자, 그럼 가운데 이게 거래 현황이 나와요. 자, 매매는 체크해서 지우겠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 매매 지우면 전세, 월세가 데이터가 쭉 나오죠. 요게 실거래 신고가 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임차인이, 요게 지금 선순위 임차인인데, 전입일이 2016년 2월 24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입은 계약서 쓰고 전입하죠, 그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인 경우 2월 달도 보고 1월 달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6년 갑니다. 전체 년도 여기 있는데 요거 16년도로 검색을 해보시고, 자, 아까 2월 달이었죠. 2월 24일이었는데 16년에 보니까 전세 2억에 대한 데이터가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아파트가 310동 16층 1602호입니다. 16층이죠. 자, 16층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16층이 없네요, 그죠? 혹시 몰라서 2월달에 전입을 했지만 15년 말쯤에 또 계약을 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15년 12월달에도 전세 2억은 없어요, 그죠? 층수가 16층도 안 보입니다, 그죠? 자, 요런 거는 실거래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실제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인데 이 아실에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요거는 가장 임차인 또는 보증금이 없는 선순위 임차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하지만 최근부터 임차인으로 전입해 있는 분은 이 아실 데이터를 보면 참고가 많이 된다. 최근에는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전입 확정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저집한 사람만 좀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비교 분석하는 데이터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년 6월 이전에 전입한 사람은 정확하지 않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층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예를 하나 들게요. 정확도를 조금 높이는 방법은 아까 층수를 보라 그랬죠. 만약에 현재 임차인이 2월 24일에 16년 2월 24일에 전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계약은 좀 더 빨리 했을 수 있으니까 16년 1월에 같은 층수라고 볼게요. 310동에 16층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이 2억이에요. 2억. 그러면 이 임차인이 맞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어떤 걸 비교를 하느냐 하면 요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요 데이터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자, 해당 동수에 몇 톤지는 모르겠지만 매매 시점이 나와 있죠. 19년 4월 6일에 2억 2,500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했다. 여러분들 매매 실거래 신고는 이미 그 전부터 정착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임대차만 지금 아직 정착이 안 된 거지. 자, 요렇게 최근 매매 시점하고 가격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걸 갖다가 해당 경매 물건의 등기부 현황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등기부 현황 나오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요 19년 4월 6일 매매 시점하고 현재 소유권자의 등기 접수 일자가 동일하면, 그리고 가격도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날짜가 겹친다고 하면 실제 이전세 보증금은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아실을 통해서 매매 히스토리를 확인하면 현재 경매 물건의 매매 시점, 등기부 현황의 매매 시점의 일자하고 비교해보면 이 물건이 해당 물건이 맞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확인 안 되는 경우는 몇 동 몇 층인지 확인하시고요. 당연히 계약일, 해당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하고 동일하거나 한두 달 빠를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지 보고, 전세금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요 데이터를 열어서 매매 시점까지 보면 이게 맞다, 이렇게 추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매매 시점까지 맞으면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확률적으로 맞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요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22년부터 전입을 해서 사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아실을 통해서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 시점하고 해당 아파트의 층수, 그리고 동수, 계약 시점, 이런 거 비교해 보셔가지고 해당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된다. 하지만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은 적어도 21년 6월 이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입 시점이, 계약 시점이, 그래서 아실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현장을 가셔야 돼요. 현장을 가가지고 이해관계인도 만나보고, 이웃집에 탐문도 해보고, 관리사무실도 들러보고, 조금 더 용기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웃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집 초인종 눌러서 최대한 정중하게 옆집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보를 취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후순위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권에 찾아가서 정보를 좀 취합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아실 사이트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21년 6월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가 좀 부정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거래 신고 내역도 좀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없다고 해서 선수님 차인의 대항력이나 보증금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마냥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년부터 해서 현재부터 해서 내년까지 쭉 이렇게 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임대차의 실거래 신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 차임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고 의무입니다. 그렇게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정착해 나가는 단계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실을 통해서 해당 호수, 그리고 보증금, 계약일자, 그리고 이 정보를 열었을 때 해당 부동산의 매매 이력 시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선수님 차인이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소액 보증금이나 이런 거는 표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6천만원 이상,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실거래 신고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참고사항으로 그렇게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올전세 같은 경우야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순위 임차인 중에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부동산을 많이 안 보신 분들, 비교적 초보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해두시면 새로운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빠르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